반파정류 정연파의 최대값이 1일 때 시료값과 평균값은, 자 보시면 지금 반파정류 정연파에서 최대값이 1일 때 그때 시료값과 평균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전파정류와 그리고 자, 반파정류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이 전파정류 같은 경우는 자, 파형이 어떻게 되냐? 전파정류는 자, 이렇게 되죠, 파형이. 그렇죠? 이게 전파정류죠. 근데 반면에 이제 반파정류 같은 경우는 자, 말 그대로 반입니다, 반. 요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두 번째 파형이 없어요. 반파정류는.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전파정류일 때 그 시료값, 자, 시료값과 이제 평균값을 알아볼 건데, 이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반파정류 정연파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이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료값 같은 경우는 자, 루트 2분의 VM이죠. 그렇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시료값이에요. 자, 그리고 평균값 같은 경우는 평균값은 얼마예요? 파이분의 2 곱하기 VM이죠. 이거죠. 그렇죠? 이것은 전파정류일 때예요. 자, 그러면 반파정류일 때는 뭐냐? 자, 시료값과 평균값을 볼 건데, 자, 이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파정류는 전파정류의 이 파형 자체가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 맞죠?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값 같은 경우는 평균값은 당연히 이거의 몇 배냐? 파형이 절반이니까 2분의 1배가 돼요. 2분의 1배. 그래서 요 파이분의 2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파이분의 1이 되는 거죠. 파이분의 1 VM이 되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 시료값을 구할 때는 시료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루트를 씌워서 하잖아요.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기 때문에 몇 배가 되냐? 바로 루트 2분의 1배가 돼요. 루트 2분의 1배. 시료값 같은 경우는 루트를 씌우니까. 그래서 이 루트 2분의 VM에다가 루트 2분의 1배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이것은 시료값은 2분의 1 VM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흰색 쓸게요. 얼마 되냐면 2분의 1 VM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의 루트 2분의 1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이 1이죠, 1. 최대값이 1이니까 시료값은 얼마가 돼요? 시료값은 2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최대값이 1이니까 평균값은 파이분의 1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거는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자, 시료값 2분의 1, 평균값 파이분의 1.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류의 파고율은 자, 보기 중에서 파고율이 무엇인지를 자,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파고율. 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보세요. 파형이 이제 정연파, 교류 정연파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죠, 여기. 여기가 어떤 값입니까, 여기? 가장 높은 값.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죠? 그렇죠? 최대값. 그 다음에, 자, 시료값과 평균값이 있는데, 평균값. 그럼 시료값 같은 경우는 여기를 1로 놨을 때, 대략 얼마냐? 0.707 정도가 돼요. 0.707.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시료값. 네, 시료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 같은 경우는 한 0.637 정도 돼요. 여기 이쯤 놓을게요. 0.637. 그래서 여기가 뭐냐? 여기가 이제 평균값이 됩니다. 평균값.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료값분의 최대값. 그 다음에
평균값분의 시료값.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시료값분의 최대값. 이것이 바로 파고율이에요. 파고율. 그 다음에 평균값분의 시료값.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파형률이에요. 파형률. 평균값분의 시료값. 이게 파형률이고요. 시료값분의 최대값이 뭐라고요? 파고율이에요. 그럼 둘 중에 누가 파고율이고 누가 파형률이냐? 헷갈리죠? 어떻게 주면 돼요? 파고율. 더 위쪽이지, 위쪽. 더 위쪽에 있으니까, 위에 게 파고율이구나. 라고 암기를 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파고율을 물어보죠. 파고율이 뭐라고요? 시료값분의 최대값. 시료값분의 최대값.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 중에서 파형률을 넣어주세요. 파형률. 평균값분의 시료값. 바로 여기 있죠? 요 1번. 1번이 바로 파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리식과 같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 논리식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부울대수 정리 중에 바로 드물어간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잘 보세요. X는 A와 B의 곱의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드물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해주냐? A 위에 바가 있죠. 그럼 A에 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의 곱이 부정이죠. 논리의 곱의 부정일 때는 곱은 합으로, 반대로 합은 곱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논리의 곱의 부정이니까 합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B의 부정이니까 B의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식과 같은 것은 자, 몇 번에 있나요? 바로 여기 있네요. 1번. 그렇죠?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동철편형 계기의 구조 형태가 아닌 것은 자, 1번 흡인형, 2번 회전자장형, 3번 반발형, 4번 반발 흡인형. 자, 보시면 가동철편형 계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계기의 동작 원리의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여기는 고정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자개와 그리고 가동철편, 가동철편 사이의 그 전자력에서 사이에는 자력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 가동철편형 계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구조 형태가 아닌 걸 찾는 거죠. 자, 보시면 흡인형, 그 다음 반발형, 반발 흡인형. 이 반발 흡인형을 다른 말로 복합형이라고 해요. 복합형. 그러니까 반발형과 흡인형 같이 복합한다 해서 복합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동철편형 계기의 구조 형태가 아닌 것은 바로 요 2번이 되는 거죠. 회전자장형. 이것이 이제 구조 형태가 아니고요. 자, 흡인형 같은 경우는 끌어당기는, 반발형은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반발 흡인형은 이제 복합형이라고 해서 가동철편형 계기의 구조가 아닌 것은 2번의 회전자장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모두 직류로서 출력이 최대 5kW까지로 견고성이 좋고 토크가 에너지원이 되는 전기식 증폭기기는 자, 1번 계전기, 2번 SCR, 3번 자기증폭기, 4번 앰플리다인. 자, 보기 중에서 정답은 일단 앰플리다인이 정답이죠. 앰플리다인. 이 앰플리다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속도 운전의 그 직류 발전기로서 바로 작은 전력의 변화를 어떻게 바꿔요? 바로 큰 전력의 변화로 증폭시켜주는 그러한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직류,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모두 DC, 직류로서 출력이 최대 5kW까지로 견고성이 좋고 토크가 에너지원이 되는 전기식 증폭기기는 바로 앰플리다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반도체의 빛을 쬐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은 자, 반도체의 빛을 쬐이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뭐예요? 바로 여기서 빛과 관련된 용어가 딱 하나 보이죠? 바로 광전 효과죠. 광전. 빛광자, 전자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빛을 쬐이면 그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러한 효과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빛을 쬐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은 바로 광전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통신에서 데시벨의 단위로 나타내는 SNP를 올바르게 풀어 쓴 것은?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SNP는 뭐냐? SNP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호, 그 신호의 크기를 잡음, 노이즈, 잡음의 크기로 나눈 B가 바로 SNB인 거예요. 그래서 요 단위 자체는 그 데시벨의 단위를 쓰고 있고요. 그때 요 신호를 의미하는 시그널이 요 신호죠, 시그널. 그 다음 잡음을 의미해주는 그 노이즈. 그래서 요 SNB를 올바르게 풀어 쓴 것은 뭐냐? 바로 여기 있죠, 2번.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신호 그리고 잡음의 비율.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리식을 간략화한 것은? 자, 논리식의 간략화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논리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X바 합 X 곱 Y.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 분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수체계에서는 요 합 같은 경우는 우리 분배가 안 됐었어요. 하지만 이 논리식에서는 수체계와는 다르게 이렇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요 X바와 Y의 합이죠. 이거 쓰면 돼요, 그대로. X바와 X의 합입니다, 합.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X바와 Y의 합이죠. 또 똑같이 쓰면 돼요. X바와 Y의 합입니다. 이렇게 묶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X와 Y는 지금 논리의 곱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논리의 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울대수의 그 정리에 의해서 X바와 X의 합은 뭐가 돼요? 이것은 항상 1로 나오죠? 둘 중에 무조건 하나가 1이니까. 자, 그리고 뒤에 것은 그대로 X바 합 Y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거는? 이것은 우리 부울대수 정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X와 1의 곱은 X다라는 이러한 정리가 있었죠? 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1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바 합 Y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전기기기에서 생기는 손실 중 권선의 저항에 의하여 생기는 손실은? 자, 무엇에 의해서 생긴다고요? 무엇에 의해서? 권선의 저항, 전선이죠, 전선. 전선의 저항에 의해 생기는 손실이다. 자, 정답은 일단 나왔죠? 동선. 이 동자가 바로 구리동자입니다. 구리동자. 그래서 권선, 전선 똑같은 말이죠. 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을 바로 구리동자를 써서 동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정답은 동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철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그 4번에 있는 히스테리시스손과 그리고 와류손의 합인 거죠. 와류손의 합. 이렇게. 그죠? 철손 같은 경우는 권선의 그 저항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철손은. 그 다음 이 표유부하손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하전류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손실인 거죠. 그죠? 표유부하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손 같은 경우는 그 철심에 가해지는 그 자화력의 방향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면 이제 거기에 철심에 이제 열이 발생해서 생성되는 그러한 손실을 갖다가 이제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선의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은 동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교류회로에서 사용하는 소자 중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은 것은, 자 보세요. 교류회로에서 사용하는 소자, 대표적인 소자 우리 세 가지 소자를 우리 배웠죠. 자 보세요. 대표적인 거예요. 저항, R이죠. 저항 R. 그 다음 코일. 자 코일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코일이죠. 코일. 인덕턴스 L.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커패시턴스 C가 됩니다. C. 그때 이 저항 같은 경우 있죠. 저항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어때요? 같죠? 동상. 그래서 이거는 전압과 전류는 서로보다 동상이다. 위상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차가 없다는 거죠. 위상이 같다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일. 자, 코일 같은 경우는 전압이 전류보다 자, 몇 도 정도 앞서죠? 2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는 거죠. 앞선다. 근데 반대로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똑같이 90도입니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라는 거죠.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은 것은 바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도씨의 물 2리터를 64도씨가 되도록 가열하기 위해 400W의 온수기를 20분간 사용했을 때 이 온수기의 효율은 약 몇 %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전열기의 용량을 이용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을 보면은 그 전열기의 용량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P는 860 에타 T분의 CMT라는 공식이 있죠. 이게 바로 전열기의 용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수기의 자, 효율을 물어봤죠? 효율. 여기 있죠, 효율. 네. 이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자, 변형해서 바로 온수기의 효율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타는 860, 그 다음 P, T분의 CM 델타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전열기 용량과 효율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자리만 이렇게.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860 곱하기. 자, P는 이게 그 온수기의 그 용량인데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400W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그래서 요 와트를 킬로와트로 환산해서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00W를 킬로와트로 환산시키면 얼마가 돼요? 0.4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곱하기. 자, T는 시간인데 여기 시간의 단위는 뭐냐면 시간의 단위는 아워입니다. 아워. 아시겠죠? 아워예요. 자, 근데 지금 몇 분간 사용했대요? 몇 분간? 20분간 사용을 했대요. 그럼 2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얼마냐? 1시간은 60분이죠. 그래서 60분에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시간으로 대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C는 지금 물이죠, 물. C는 이제 물의 비열입니다. 물의 비열 1이고요. 그 다음에 물의 질량인데 지금 물이 질량으로 안 나왔고 이렇게 자 부피로 나왔죠. 자,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아셔야 되냐면 1리터입니다. 1리터는 대략적으로 1kg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1리터는 대략적으로 1kg이에요. 그래서 2리터니까 여기는 2kg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리가 킬로그램이에요. 2kg 곱하기 자 델타 T는 이거는 뭐예요? 온도차. 20도씨의 물을 64도씨가 되도록 올렸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여기는 64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온도차.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걸 계산하시면 이 값이 0.77 정도가 나와요. 0.77. 지금 문제에서는 100분율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은 얼마가 된다? 대략 77%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항이 R, 유도 리액턴스가 XL, 용량 리액턴스가 XC인 RLC 직렬 회로에서의 자, Z와 Z 값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Z는 이제 벡터로 되어 있죠. 임피던스를 구하는 식과 그리고 이것은 임피던스의 크기를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의 크기. 자, 그러면 이제 일대 RLC 직렬 회로라고 했죠. RLC 직렬 회로. 그러면 RLC 직렬 회로가 자, 저항, 그 다음에 코일, 그 다음에 콘덴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회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RLC, 그래서 R, L, 자, C인 거죠. RLC 직렬 회로에서 자, 먼저 임피던스의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이것을 이제 벡터식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벡터화 시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쪽에 이제 가로축이 실수축이고요. 요 세로축이 이제 허수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너리 허수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요 저항은 자,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저항. 이만큼이 자, 저항 R이에요. R. 그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이만큼 있다고 할게요. XL 유도 리액턴스. 그다음에 용량 리액턴스 이렇게 있다고 치죠. XC. 자, 그러면 여기서 임피던스, 지금 이게 Z 위에 점이 찍혀 있죠? 점. 여기 이제 벡터를 뜻하는 건데 벡터화 시킬 거예요, 벡터화. 근데 지금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의 방향 자체가 반대죠, 반대. 다르죠? 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벡터화 시킬 거니까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자, 저항 이렇게 저항 R 그리고 만약에 요 유도 리액턴스가 용량 리액턴스보다 더 크기가 크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XL-XC인 거예요. 만약에 유도 리액턴스가 더 크다고 했을 때 절대값이. 자, 그때 그 임피던스는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이렇게 돼서 크기를 구할 텐데 일단은 자, 이 가로축이 실수축이라고 했죠. 세로축이 허수, 이미지너리 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임피던스를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하면 얼마냐? R, 실수축에 해당하는 R 플러스 그리고 허수축에 해당하는 J가 되고요. XL-XC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임피던스를 나타낸 그 벡터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2번과 4번은 이게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크기는 바로 실수축과 허수축에서 벡터 이렇게 대각선의 그 길이 자체가 대각선의 길이가 이게 바로 임피던스의 크기인 거죠. 크기. 임피던스 크기. 대각선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 길이는 바로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돼요. 루트 자, 가로 그러니까 R제곱 R의 제곱 플러스 자, 요 길이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XL-XC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임피던스의 벡터식 그리고 임피던스의 크기. 그럼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2번. 1번. 이렇게 1번이 바로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I는 얼마인가? 자, 지금 이제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회로에서 이 전전류 I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 구하는 공식이 있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 자, 전압값은 나왔어요. 35V라고 이제 문제에 나왔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저항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저항의
합성 저항을 알면 우리는 전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RT입니다. RT. 자, 합성 저항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합성 저항. 합성 저항. 자, 이 10옴과 20옴은 병렬 연결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직렬 연결이죠. 그럼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10옴과 20옴 같은 경우는 바로 합곱 10옴과 20옴의 합분의 10옴과 20옴의 곱이 되는 거죠. 이거는 병렬 연결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여기다 플러스 지금 5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병렬 연결, 여기 직렬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그 합성 저항 값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11.67 정도가 나와요. 단위는 옴이겠죠? 11.67옴. 자, 그러면 전류 I는 자, 합성 저항이 11.67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가된 전압이 35V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해 주시게 되면 전류의 값은 대략적으로 3 정도가 나오네요. 정답은 3A.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률 0.8인 전동기에 2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였더니 10A의 전류가 흘렀다. 유효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보세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효 전력을 구하는 건데 우리 유효 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유효 전력 P는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예, 유효 전력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데 그러니까 단상 교류일 경우는 요겁니다. 단상일 때는 이거고 자, 보세요. 단상 교류일 때는 P는 VI 코사인 세타고요. 삼상일 때는 어떻게 삼상일 때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삼상일 때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상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보기만 봐도 이거는 단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삼상으로 풀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단상이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V 지금 몇 볼트라고요? 전동기에 2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다고 했죠? 그럼 200V 곱하기 자, 2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더니 10A의 전류가 흘렀다. 그럼 전류는 10A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죠? 근데 역률이 0.8이라고 했으니까 0.8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유효 전력은 얼마 나오냐? 1600 나오네요. 1600 와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으로 알맞은 것은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전화 그리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어요. 이제 플러스 전화 같은 경우는 플러스 EQ고요. 마이너스 전화 같은 경우는 음전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Q라고 나왔어요. 그때 자,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 자, A, B와 C의 중간, B와 C의 3분의 1 지점. 자, D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일단 이 점전화에서 그 양전화와 음전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먼저 양전화 같은 경우는 자기 전기장이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음전화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음전화는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죠. 이렇게 음전화 쪽으로.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양전화가 있고 여기 음전화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전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양전화에서 나가서 음전화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향 자체는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지금 양전화의 크기가 음전화의 크기보다 어때요? 더 크죠. 절대값 자체가. 여기는 EQ고 Q니까. 근데 지금 전기의 세기의 합이 0이 합한 게 0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이 점전화로부터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전개의 세기가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죠. 맞죠? 전개로부터 멀어질수록 전개의 세기는 더 작아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이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에서의 방향 자체가 어때야 돼요? 방향 자체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야 전개의 세기합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B와 C 사이를 보면 자, 양전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죠. 음전화인 경우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방향이 되죠. 이 B와 C 사이는 절대로 전개의 세기가 0이 될 수가 없죠. 왜?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 2번과 3번은 일단 답에서 제외입니다. 제외예요. 자, 그럼 뭐냐? 이 방향이 다른 방향일 때가 전개의 세기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부분과, 그렇죠? 방향 다르죠? 방향이 다르죠? 그리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렇죠? A와 D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A냐 D냐? 자, 양전화와 음전화 중에서 지금 전개의 세기가 큰 게 누구예요? 더 큰 쪽이 양전화죠? 양전화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전개의 세기의 합이 0이 되려면 이 양전화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 전화로부터 멀어질수록 전개의 세기는 더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려면 양 전화로부터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요 A 지점 같은 경우는 양 전화가 더 가깝죠. 음전화보다. 근데 D 지점을 보시면은 양 전화보다 음전화의 거리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가 0이 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요 D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리가 얼만큼인지는 몰라도 A보다는 D 쪽에서 전개의 세기가 0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A는 안 되죠. A는. 그렇죠? A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D 지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어량이 온도, 압력, 유량 및 액면 등과 같은 일반 공업량일 때의 제어 방식은, 자, 보세요. 지금 제어량이 무엇이냐면은 온도와 압력 그리고 유량, 액면 등과 같은 자, 일반 공업량일 때, 일반 공업량일 때 그때의 제어 방식이 무엇이냐? 자, 뭐예요, 이거? 일반 공업량. 바로 해서 이거는 공정 제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이 공정 제어와 같은 말이 있죠. 바로 프로세스 제어라고도 합니다. 프로세스 제어. 그래서 제어량이 온도, 압력, 유량, 액면 이런 것이 나왔다라고 하면 공정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프로세스 제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공정 제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개를 표시하는 미분 방정식이 자, 다음과 같을 때 XT는 입력 신호, YT는 출력 신호라고 하면 이 개의 전달 함수는 자,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이 미분 방정식 있죠? 이 미분 방정식을 바로 라플라스 변환시켜서 이제 고쳐볼 건데 지금 여기 보세요. 자, D제곱, DT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을, 자, 출력 신호를 미분 2번 한 거예요. 여기는 DT라고 하는 것은 출력 신호를 몇 번 미분한 거라고요? 한 번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2번 미분했을 때, 2번 미분한 것을 이거를 S제곱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미분한 것을 한 번 했으니까 S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뭐냐? 이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보세요. 5S제곱. 자, YT는 지금 똑같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5S제곱, 여기는 플러스 3S,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YT가 동시에 같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YS.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라플라스 변환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T밖에 없죠. 입력 신호. 여기는 XS. 요것만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때, 자, 전달함수를 물어봤죠? 전달함수.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입력분의 출력. 그래서 XS분의 YS를 구하는 거예요. 입력분의 출력. 그럼 뭐가 되냐? 바로
5S제곱 플러스 3S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기를 봤더니 이렇게 생긴 식이 없잖아요. 뭐 했단 얘기예요? 이 분모에 있는 2차식을 뭐 했다? 인수분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인수분해를 못해도 풀 수는 있겠죠. 뭐 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식들을 뭐 하면 전개시키면 이 식이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못해도 문제는 풀 수가 있다고요. 전개시키면 되니까 요거를 전개. 자, 일단은 5S제곱. 근데 여기 1번과 2번 보면 S제곱이죠? 그럼 1번과 2번은 일단 답에서 제외가 돼요. 왜? 5S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맞죠? S제곱밖에 안 나오잖아요? 1번과 2번은 제외가 돼요. 그럼 3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거 먼저 전개해보죠. 이거 전개해볼게요. 전개하면 뭐가 되나 보세요. 5S제곱이죠? 5S제곱. 자, 곱하면 플러스 5S 마이너스 2S. 자, 플러스 5S 마이너스 2S니까 플러스 3S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어때요? 똑같네요. 맞죠? 그럼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곱해주면 5S제곱이죠? 자, 보세요. 마이너스 5S 플러스 2S. 그럼 마이너스 3S가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2. 다르죠? 예,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를 못해도 반대로 이 식을 전개하면 구할 수가 있다고요. 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30cm인 원판 전극에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전극의 간격이 0.2cm일 때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단 전극 사이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8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문제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반지름이 30cm인 원판. 원판이라고 했어요, 원판. 이렇게. 자, 원형으로 되어 있는, 자, 이렇게 원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평행판이니까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아래쪽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평행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있죠. 그때 이 원판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한 거예요? 30cm. 그 0.3m인 거죠. 0.3m. 인 거죠. 미터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판 사이의 간격, 전극의 간격이 0.2cm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죠. 이 간격이 얼마냐면은 자, 2cm. 그럼 2cm를 미터로 또 바꿔줘야 되겠죠. 계산하려면 미터로 바꿔주면 0.02m인 거예요. 간격이.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엡실론 곱하기 D분의 A로 구할 수 있죠. 이거 공식 많이 봤죠? 정전 용량 C는 엡실론 곱하기 D분의 A.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엡실론 같은 경우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로 쓸 수 있죠. 그죠? 진공에서의 유전율, 이거는 비유전율에다가 곱하기 자, D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 공식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공에서의 유전율은 우리 암기하셔야 되죠. 얼마예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인 거죠.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곱하기 자, 비유전율이 8이래요. 8. 그럼 8 대입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자, D는 두 전극 사이의 간격이에요. 얼마라고 했어요? 0.2cm니까 0.002m. 맞나요? 0.002인가요? 0.002예요. 그렇죠? 0.002. 0.002m. 그렇죠? 0.2cm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인데 이 전극의 면적인데 지금 반지름이 0.3인 원이죠, 원. 원이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그럼 0.3의 제곱인 거네요. 이렇게. 그죠?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이 0.01 곱하기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나와요. 그럼 이건 단위가 뭐냐? 단위가 페럿이죠, 페럿. 그죠? 페럿.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마이크로 페럿으로 물어봤죠? 마이크로 페럿. 그래서 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 페럿이 이게 바로 마이크로 페럿인 거잖아요. 자,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니까. 그래서 정답은 0.01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대칭 N상의 환상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의 위상차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대칭 N상 환상 결선이에요. 대칭 N상 환상 결선. 자, 그때 그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에 그 관계식이 있습니다. 선전류와 상전류. 그래서 선전류 IL은 자,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IP 그리고 자, 각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2예요.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IL이 요게 선전류고요. 요 IP가 요게 이제 상전류죠. 상전류.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2분의 파이, 그 마이너스까지 했을 때 2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2가 이게 바로 뭐예요? 위상차인 거죠. 위상차. 요 각도 안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요게 위상차예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좀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게 대칭 N상이라고 했죠? 그럼 대칭 N상이 아니고 3상. 자, 대칭 3상, 우리가 알고 있는 3상 있죠? 3상. 대칭 3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IL은 자, 2 곱하기 사인 얼마예요? n에다 3을 대입하시면 돼요. 3상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파이 곱하기 IP 그리고 각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여기서 이 사인 3분의 파이, 자,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냐?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앞에 2를 곱하게 돼버리면 루트 3 곱하기 IP 각도는 마이너스, 자, 3분의 2죠. 3분의 1이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상일 때는 선전류가 상전류의 몇 배였어요? 루트 3배였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자,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좀 암기를 해두세요. 예, 이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상차는 여기에 있는 요 값이 뭐다? 요게 바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지의 임의 시간적 변화를 하는 목표값의 제어량을 추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의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미지의 알 수 없는 자, 임의 시간적 변화를 하는 목표값의 제어량을 뭐 한다고요? 제어량을 추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어량, 목표값의 제어량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추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추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는 뭐예요? 바로 여기 있죠. 추종 제어가 되는 거죠. 추종 제어. 그러니까 종속 제어예요. 종속 제어. 그래서 목표값의 제어량을 추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다. 정답은 1번의 추종 제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